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리산 자락 아래 외딴 곳에 자리한 그 마을은 조선 팔도에서도 가장 춥고 외진 곳으로 유난히 겨울이 길고 매서웠지요. 한번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사흘 밤낮으로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리게 일쑤였습니다. 그런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웬만해선 문밖 출입을 삼갔지만 연이라는 아이는 예외였습니다. 아이는 이 시린 날씨에도 혹겹의 너울을 깊게 눌러쓰고 산기슭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파고드는 바람 소리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지만 연희는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불어가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돌아온 곳은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늙고 병든 어머니가 찬 기운이 감도는 아랫목에 홀로 누워 계셨지요. 연희는 얼른 아궁이에 마른 솔가지를 밀어넣어 불을 지피고 얼마 남지 않은 곡식으로 멀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부엌에서 피어오른 희미한 연기가 매운 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의 밭은 기침 소리와 함께 연희가 밤늦도록 옷감을 짜는 배틀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찰칵, 찰칵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 모녀의 고단한 삶이 내는 희미한 숨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너울을 벗자 깜빡이는 등잔불빛 아래로 연희의 왼쪽 뺨을 뒤덮은 짙고 붉은 반점이 드러났습니다. 며칠 뒤 연희는 그동안 밤새워 짠 옷감을 이고 닷새마다 열리는 작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모처럼 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뻥튀기 터지는 소리, 다구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장사치들의 걸걸한 외침이 뒤섞여 왁자지껄했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장터 어귀에 들어서자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아이들의 놀림 소리는 유독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불귀신이다. 불귀신이 장터에 왔다. 아이들은 연희의 흉측한 반점을 보며 손가락질하고는 깔깔거리며 도망쳤습니다. 어른들 역시 노골적으로 시선을 피하거나 재수 없다며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연희는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옷감전으로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옷감을 받는 이는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이자 고리대금업을 하는 박영감이었습니다. 그는 기름진 얼굴에 교활한 눈빛을 한 자였지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내민 옷감을 훑어보더니 그는 짐짓 혀를 찼습니다. 이런 날씨에 짠 옷감이라 그런지 영 뻣뻣하고 기운이 없. 게다가 자네처럼 이렇게 얼룩진 물건은 사려는 사람이 없어 값을 제대로 쳐줄 수가 없단 말일세. 그는 평소에 절반도 채 안 되는 값에 쌀 한 줌을 던져주듯 내밀었습니다. 연희의 두 눈에 뜨거운 것이 고였지만 당장 저녁에 끓일 죽과 어머니의 약값을 생각하며 꾹 참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영감의 집 안쪽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부인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마당에 쓰러진 것이지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곧 의원이 달려왔지만 부인의 고통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희는 자신도 모르게 장터 한 구석 약초상의 좌판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흔하지만 급한 복통에 신요한 할미꽃 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은 그 손짓을 보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 요망하고 부정한 것, 내년이 감히 누굴 넘봐. 네, 그 불귀신의 흔적이 내 집에 재앙을 불러온 것이 틀림없다. 썩 꺼지지 못할까. 박영감은 홧김에 옆에 있던 팥 한 줌을 집어 연희에게 세차게 뿌렸습니다. 잡귀를 쫓는다는 의미였지요. 붉은 파탈이 연희의 얼굴과 어깨에 따갑게 부딪혔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군거리며
연희를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쯧쯧. 그러게 저런 흉한 것을 왜 장터에 들여서. 연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쌀자루도 아닌 그저 작은 쌀주머니 하나를 품에 꼭 안고 장터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연희의 붉은 반점 위로 소리 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금세 식혀주고 있었습니다. 날 밤 마을을 덮친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연희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이제 잦아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쇳소리가 섞인 채 힘겹게 이어졌습니다. 연희가 아무리 애를 써서 방을 덮이고 약초를 다려바쳐도 어머니의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기만 했습니다. 결국 마을의 늙은 의원마저 연희의 집을 찾아왔다가 묵묵히 고개만 가로젓고 돌아갔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네.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수밖에. 만약에라도 저 서쪽 절벽에 자란다는 천년 묵은 산삼을 구한다면 모를까. 의원은 말을 마치지 못하고 무거운 한숨과 함께 떠났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이라니요.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전설 속에나 존재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전설이라 한들 상관없었습니다. 연희는 날이 밝기도 전 남은 옷가지 중 가장 두꺼운 것을 껴입고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아신다면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일이었지요. 서쪽 절벽은 마을 장정들도 오르기를 꺼리는 험준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는 죽으러 가는 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은 앞을 가릴 정도로 쏟아졌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연희는 몇 번이고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오직 어머니의 기침 소리만을 떠올리며 위태로운 바위 틈을 기어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거친 숨을 몰아쉬던 연희는 발밑이 꺼지는 아찔한 느낌과 함께 중심을 잃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를 틈도 없이 아이의 연약한 몸은 눈 덮인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깊은 눈더미 속으로 곤두박질 친 연희는 다행히 큰 외상은 입지 않았지만 발목을 심하게 다친 듯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일어나려 애를 썼지만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방향 감각마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며 서서히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연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어머니를 불렀지만 그 소리는 거친 바람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희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코끝을 간지럽히는 것은 지독한 한기가 아닌 은은한 약초 향기였습니다. 몸은 따뜻한 소미불에 덮여 있었고 귓가에는 장작이 타들어가는 타닥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자신의 누추한 초가집이 아니었습니다. 정갈하게 정돈된 방 안, 창호지 바른 문틈으로 새어드는 빛깔마저 따스했습니다. 연희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하자 방 한쪽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깨어났는가? 움직이지 말게. 발목을 심하게 다쳤더군. 목소리의 주인은 창가에 앉아 서책을 읽고 있던 한 사내였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그는 용모가 단정하고 기품이 흘렀으나 그늘진 얼굴과 때때로 터져나오는 마른 기침 소리가 그의 깊은 병색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연희는 순간 저도 모르게 너울을 찾으려 했지만 너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연희의 붉은 반점을 분명히 보았을 터였습니다. 그는 연희의 당황한 기색을 알아차렸는지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눈 속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내 사람이 발견했네. 이곳은 내가 잠시 머무는 별채일세. 연희는 그제야 자신이 마을 사람들이 귀양온 대감집이라 부르며 쉬쉬하던 그 외딴 기와집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희의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쉰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자 사내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 이헌이라 불린 그는 자신의 늙은 하인편에 연희의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하고 약재를 보내도록 조치했습니다. 비록 천년묵은 산삼은 아니었지만 귀양온 왕손인 그가 가진 귀한 약재들이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안도했지만 어머니 곁으로 당장 달려가지 못하는 처지에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이헌은 그런 연희를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다리가 나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앓고 난 연희는 곧 그 집의 적막함과 이원의 깊은 병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기침은 폐가 상한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원의 가슴께에 차갑고 검은 기운이 뭉쳐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억울함과 분노가 쌓여 만들어진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연희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 서툰 솜씨로 남아 이혼을 위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잡곡밥 대신 흰쌀로 묽은 죽을 쓰고 그의 창고에 가득 쌓인 약재 중에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치자와 맹문동을 골라 차를 다렸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흉한 얼굴을 보이기 싫어 주로 이혼이 잠들었거나 방에 없을 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헌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림자처럼 피하는 그 아이가 매일 밤 자신의 기침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지독히 쓰기만 하던 탕약의 맛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방 안에 늘 감돌던 냉기 대신 따뜻한 숭늉 냄새가 배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루는 이헌이 밤늦도록 책을 읽다 잠시 밖을 나갔다가 부엌에서 약탕기를 지키다 깜박 잠이 든 연희를 발견했습니다. 등잔 불빛이 연희의 왼쪽 뺨을 고스란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헌은 처음으로 그 붉은 반점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불길하다 하였으나 그의 눈에는 그저 고단한 삶의 흔적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잠든 연희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연희 어머니의 부고는 겨울의 마지막 눈발과 함께 당도했습니다. 이헌의 늙은 하인이 전해준 소식에 연희는 그 자리에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부짖거나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루 끝에 웅크리고 앉아 텅 빈 눈으로 하얗게 변해가는 마당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려오는 모습은 제 어미를 잃은 어린 짐승의 서러운 몸짓과도 같았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자신의 병과 세상에 대한 원망 속에 갇혀 있던 이헌은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잊고 타인의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방에서 나와 꽁꽁 얼어붙은 연희의 손을 자신의 마른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무런 위로의 말도 없었지만 그 온기만으로도 연희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연희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혔습니다. 이헌은 묵묵히 연희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따뜻한 죽을 끓여 방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방문이 열리고 연희가 걸어 나왔습니다. 슬픔으로 헬쑥해졌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슬픔과 더불어 그것을 이겨내려는 단단한 심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연희는 이헌의 병을 본격적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은혜를 갚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처럼 고통받는 또 다른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헌 역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낯선 아이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연희의 치료법은 세상의 어떤 의원과도 달랐습니다. 아이는 향을 피워 방 안의 공기를 맑게 한 뒤 이헌을 편안히 눕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의 가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연희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의 명치 끝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차갑고 검은 기운의 덩어리가, 그것은 배신당한 자의 울분이었고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긴 자의 한이었습니다. 연희는 품에서 가늘고 긴 은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의 가슴과 등을 흐르는 기운의 길목을 찾아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침이 들어갈 때마다 이헌의 몸이 움찔했지만 연희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숨을 깊게 내쉬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뭉친 것을 모두 뱉어내십시오. 처음 며칠간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7번째 날이 되던 밤, 이헌의 몸에서 격렬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거짓말이야. 그의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궁궐의 음모, 자신을 배신했던 아우진태의 비정한 눈빛, 그리고 차가운 유배지의 겨울밤이 주마등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헌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그를 짓누르던 울분의 덩어리가 뜨거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뒤 이헌은 지쳐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몇 년간 그를 괴롭히던 지독한 기침 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간호하다 옆에서 깜박 잠이 든 연희를, 그리고 그 아이의 붉은 반점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연희가 이헌의 별채에 머물며 그를 치료하고 있다는 소문은 녹아내리는 봄눈처럼 스멀스멀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 영감은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자신의 부인이 연희가 알려준 약초를 먹고 병세가 호전되어 체면을 구겼던 터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병약한 이헌이 죽기만을 기다리며 그가 머무는 별채, 원래는 나라 소유였으나 그가 관리하던 일 헐값에 차지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웬 요망한 계집이 들어와서 일을 망치는고 박 영감은 유교의 예법을 무기 삼기로 했습니다. 필시 흉측한 계집이 미색으로 대감을 홀려 풍기를 문란케 하고 있을 것이다. 마을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는 자신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마을 장정 몇몇을 선동해 횃불과 몽둥이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을 더럽히는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자고 외치며 이헌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나오시오. 귀양 온 대감이라 하여 나라의 법도를 무시하고 음행을 저지를 수는 없는 법이오. 당장 그 요망한 계집을 내놓으시오. 박영감의 고함 소리와 함께 무리들이 대문을 거칠게 두들겼습니다. 안에서 소리를 듣고 겁에 질린 연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헌은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병에 찌든 유배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는 당당한 걸음으로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횃불빛에 드러난 이헌의 모습은 비록 수척했으나 그 눈빛에는 왕손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몽둥이를 든 무리를 차갑게 훑어보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중에 남의 집에 함부로 몰려와 행패를 부리는 것이 그대들이 말하는 마을의 기강인가? 나는 병든 몸을 치료해준 의원에게 잠시 머물 곳을 내어준 것뿐이네. 한은을 행하는 것이 어찌 음행이 될 수 있는가? 박영감은 그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흉측한 반점을 한 계집이 어찌 의원이란 말이오. 저것은 불귀신이 씬.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헌의 등 뒤에 숨어있던 연희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는 언제나 얼굴을 가리던 너울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횃불빛이 그 붉은 반점을 남김없이 비추었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움 없는 맑은 눈으로 박영감과 무리들을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하고 당당한 시선에 미신을 두려워하던 마을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눈을 봐. 그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박영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오히려 연희의 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영감의 횡포에 눌려 살던 가난하고 병든 이들이 해가 진 뒤 몰래 이헌의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님, 제발 제 아이가 열이 끓어 사경을 헤맵니다. 대감마님께 들었습니다. 부디 제 늙은 어미의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연희는 찾아오는 이들을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자의 손을 잡고 그들의 아픈 곳과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이는 낮게 해준 보답으로 갓 캔 감자 몇 알을, 어떤 이는 마른 옥수수 한 줌을 수줍게 내려놓고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영감의 부인이 몰래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의원들이 모두 포기했던 고질병이 다시 도진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을 불귀신이라 모욕했던 그 여인을 아무런 원망의 기색 없이 진맥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의 병은 몸이 아니라 과한 욕심과 근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는 약재와 함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일러주었고 신기하게도 부인의 병은 뿌리가 뽑힌 듯 나았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연희를 불귀신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연희를 화면 의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붉은 반점이 마치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핀 한 송이 붉은 꽃과 같다는 의미였습니다. 연희의 명성이 화면 의녀라는 이름으로 퍼져나갈수록 박영감의 심기는 날이 갈수록 불편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 자신이 데려온 용하다는 의원보다 흉측한 반점을 지닌 계집아이를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헌 대감이 건강을 되찾았다는 소문은 그가 차지하려 했던 별채에 대한 욕심마저 가로막았습니다. 분노와 탐욕의 눈이 먼 박영감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하고 맙니다. 저 불효 같은 계집과 귀양 온 대감놈을 한꺼번에 쓸어버려야겠다. 모든 것을 불태워 재앙을 막았다고 하면 그만이지. 그는 자신의 수하 몇몇을 불러 모아 인적이 드문 한밤중에 이헌의 집에 불을 지르라 명했습니다. 기름통과 횃불을 든 그림자들이 살금살금 결체의 담을 넘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을 찢는 날카로운 말발굽 소리와 함께 횃불의 빛보다 더 서늘한 쇠붙이 소리가 마을 입구에서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한 무리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임금의 명을 받드는 날래고 위험 있는 금이영 군사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떨었지만 군사들은 이원의 집이 아닌 박영감의 저택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어명을 받들라 마을의 곡식을 빼돌리고 백성들의 고혈을 빤 죄를 물어 박아무개를 체포한다. 박영감은 불을 지르려던 그 복장 그대로 군사들 앞에 무릎을 꿇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저지른 악행은 이헌을 돕던 이들의 밀고와 연희에게 치료받은 백성들의 탄원으로 이미 도성에까지 알려졌던 것입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온 장수는 놀랍게도 젊은 대군다준이었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에 깊은 병색이 완연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태. 바로 이헌을 모함하고 유배지로 몰아넣었던 이보가우였습니다. 그는 박영감을 잡으러 온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으로 인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원인 모를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병은 어떠한 명의도 고치지 못했지요. 그러던 중 멀리 유배지의 한 의녀가 죽어가던 사람도 살려냈다는 풍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안고 이곳까지
직접 행차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헌이 이미 죽었으리라 생각했기에 그 의녀가 자신의 형과 관련되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박영감이 끌려나간 뒤 진태의 대군은 하인들에게 수소문하여 화면 의녀가 머문다는 별채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이 열리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의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의녀의 곁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형 이헌이 서 있었습니다. 경색 하나 없는 건강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진태의 대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형을 향한 죄책감, 자신의 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눈앞에 이 기적 같은 상황이 뒤엉켜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헌 역시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두 형제의 눈빛이 허공에서 차갑게 부딪혔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진태가 겨우 입을 열었을 때 그를 짓누르던 병증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격렬한 기침과 함께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연희는 그런 진태 대군을 방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헌을 치료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병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곳에는 이헌의 것보다 더 어둡고 뒤틀린 죄의식의 덩어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정성, 어린 간혹 끝에 진태는 겨우 의식을 차렸습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연희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오. 무엇이든 하겠소. 연희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서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군마마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실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진태는 연희의 말뜻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병은 형을 배신한 그 순간부터 시작된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그는 이헌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음모와 거짓을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형님, 소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다만 형님의 누명을 벗겨드리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 것입니다. 그는 즉시 도성으로 파발을 띄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이헌의 복권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한 진태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를 묶고 있던 저주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뒤 이헌의 모든 벼슬과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임금의 교지가 도착했습니다. 그에게는 당장 도성으로 돌아와 예전의 지위를 누리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잔치를 준비했지만 이헌은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마중 나온 신하들에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겠네. 내가 진정 살아야 할 곳은 저 시끄러운 궁궐이 아니라 나의 목숨과 마음을 구해준 이가 있는 이곳일세. 그는 자신에게 되돌려진 재산을 모두 팔아 마을 어귀 가장 양지 바른 곳에 작은 의원을 지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온 마을을 감싸던 날, 새 의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헌과 연희는 나란히 의원 앞 나무 그늘에 서 있었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너울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봄 햇살 아래 그녀의 붉은 반점은 흉터가 아니라 마치 활짝 피어난 한 송이 붉은 모란꽃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난 겨울 연희를 불귀신이라 놀렸던 한 아이가 달려와 수줍게 캔 작은 들꽃 한 줌을 내밀며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희는 아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헌의 미소와 함께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적에 어느 한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리산 자락 아래 외딴 곳에 자리한 그 마을은
조선 팔도에서도 가장 춥고 외진 곳으로 유난히 겨울이 길고 매서웠지요. 한번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사흘 밤낮으로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리게 일쑤였습니다. 그런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웬만해선 문밖 출입을 삼갔지만 연희라는 아이는 예외였습니다. 아이는 이 시린 날씨에도 혹겹의 너울을 깊게 눌러쓰고 산기슭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파고드는 바람 소리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지만 연희는 꽁꽁언 손을 입김으로 불어가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돌아온 곳은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늙고 병든 어머니가 찬 기운이 감도는 아랫목에 홀로 누워 계셨지요. 연희는 얼른 아궁이에 마른 솔가지를 밀어넣어 불을 지피고 얼마 남지 않은 곡식으로 멀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부엌에서 피어오른 희미한 연기가 매운 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의 밭은 기침 소리와 함께 연희가 밤늦도록 옷감을 짜는 배틀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찰칵, 찰칵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 모녀의 고단한 삶이 내는 희미한 숨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너울을 벗자 깜빡이는 등잔불빛 아래로 연희의 왼쪽 뺨을 뒤덮은 짙고 붉은 반점이 드러났습니다. 며칠 뒤 연희는 그동안 밤새워 짠 옷감을 이고 닷새마다 열리는 작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모처럼 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뻥튀기 터지는 소리, 가구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장사치들의 걸걸한 외침이 뒤섞여 왁자지껄했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장터 어귀에 들어서자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아이들의 놀림 소리는 유독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불귀신이다. 불귀신이 장터에 왔다. 아이들은 연희의 흉측한 반점을 보며 손가락질하고는 깔깔거리며 도망쳤습니다. 어른들 역시 노골적으로 시선을 피하거나 재수 없다며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연희는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옷감전으로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옷감을 받는 이는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이자 고리대금업을 하는 박영감이었습니다. 그는 기름진 얼굴에 교활한 눈빛을 한 자였지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내민 옷감을 훑어보더니 그는 짐짓 혀를 찼습니다. 이런 날씨에 짠 옷감이라 그런지 영 뻣뻣하고 기운이 없. 게다가 자네처럼 이렇게 얼룩진 물건은 사려는 사람이 없어 값을 제대로 쳐줄 수가 없단 말일세. 그는 평소에 절반도 채 안 되는 값에 쌀 한 줌을 던져주듯 내밀었습니다. 연희의 두 눈에 뜨거운 것이 고였지만 당장 저녁에 끓일 죽과 어머니의 약값을 생각하며 꾹 참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영감의 집 안쪽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부인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마당에 쓰러진 것이지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곧 의원이 달려왔지만 부인의 고통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희는 자신도 모르게 장터 한 구석 약초상의 좌판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흔하지만 급한 복통에 신요한 할미꽃 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은 그 손짓을 보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 요망하고 부정한 것, 내년이 감히 누굴 넘봐. 네, 그 불귀신의 흔적이 내 집에 재앙을 불러온 것이 틀림없다. 썩 꺼지지 못할까. 박영감은 홧김에 옆에 있던 팥 한 줌을 집어 연희에게 세차게 뿌렸습니다. 잡귀를 쫓는다는 의미였지요. 붉은 파탈이 연희의 얼굴과 어깨에 따갑게 부딪혔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군거리며 연희를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쯧쯧. 그러게 저런 흉한 것을 왜 장터에 들여서. 연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쌀자루도 아닌 그저 작은 쌀주머니 하나를 품에 꼭 안고 장터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연희의 붉은 반점 위로 소리 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금세 식혀주고 있었습니다. 날 밤 마을을 덮친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연희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이제 잦아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쇳소리가 섞인 채 힘겹게 이어졌습니다. 연희가 아무리 애를 써서 방을 덮이고 약초를 다려 바쳐도 어머니의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기만 했습니다. 결국 마을의 늙은 의원마저 연희의 집을 찾아왔다가 묵묵히 고개만 가로젓고 돌아갔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네.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수밖에. 만약에라도 저 서쪽 절벽에 자란다는 천년묵은 산삼을 구한다면 모를까. 의원은 말을 마치지 못하고 무거운 한숨과 함께 떠났습니다. 천년묵은 산삼이라니요.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전설 속에나 존재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전설이라 한들 상관없었습니다. 연희는 날이 밝기도 전 남은 옷가지 중 가장 두꺼운 것을 껴입고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아신다면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일이었지요. 서쪽 절벽은 마을 장정들도 오르기를 꺼리는 험준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는 죽으러 가는 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은 앞을 가릴 정도로 쏟아졌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연희는 몇 번이고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오직 어머니의 기침 소리만을 떠올리며 위태로운 바위 틈을 기어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거친 숨을 몰아쉬던 연희는 발밑이 꺼지는 아찔한 느낌과 함께 중심을 잃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를 틈도 없이 아이의 연약한 몸은 눈 덮인 벼랑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깊은 눈더미 속으로 곤두박질 친 연희는 다행히 큰 외상은 입지 않았지만 발목을 심하게 다친 듯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일어나려 애를 썼지만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방향 감각마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며 서서히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연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어머니를 불렀지만 그 소리는 거친 바람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희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코끝을 간지럽히는 것은 지독한 한기가 아닌 은은한 약초 향기였습니다. 몸은 따뜻한 소미불에 덮여 있었고 귓가에는 장작이 타들어가는 타닥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자신의 누추한 초가집이 아니었습니다. 정갈하게 정돈된 방 안, 창호지 바른 문틈으로 새어드는 빛깔마저 따스했습니다. 연희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하자 방 한쪽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깨어났는가? 움직이지 말게. 발목을 심하게 다쳤더군. 목소리의 주인은 창가에 앉아 서책을 읽고 있던 한 사내였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그는 용모가 단정하고 기품이 흘렀으나 그늘진 얼굴과 때때로 터져나오는 마른 기침 소리가 그의 깊은 경색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연희는 순간 저도 모르게 너울을 찾으려 했지만 너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연희의 붉은 반점을 분명히 보았을 터였습니다. 그는 연희의 당황한 기색을 알아차렸는지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눈 속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내 사람이 발견했네. 이곳은 내가 잠시 머무는 별채일세. 연희는 그제야 자신이 마을 사람들이 귀양온 대감집이라 부르며 쉬쉬하던 그 외딴 기와집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희의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쉰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자 사내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 이헌이라 불린 그는 자신의 늙은 하인편에 연희의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하고 약재를 보내도록 조치했습니다.
비록 천년 묵은 산삼은 아니었지만 귀양 온 왕손인 그가 가진 귀한 약재들이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안도했지만 어머니 곁으로 당장 달려가지 못하는 처지에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이화는 그런 연희를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다리가 나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앓고 난 연희는 곧 그 집의 적막함과 이원의 깊은 병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기침은 폐가 상한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원의 가슴께에 차갑고 검은 기운이 뭉쳐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억울함과 분노가 쌓여 만들어진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연희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 서툰 솜씨로 남아 이혼을 위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잡곡밥 대신 흰쌀로 묽은 죽을 쓰고 그의 창고에 가득 쌓인 약재 중에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치자와 맹문동을 골라 차를 다렸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흉한 얼굴을 보이기 싫어 주로 이혼이 잠들었거나 방에 없을 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림자처럼 피하는 그 아이가 매일 밤 자신의 기침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지독히 쓰기만 하던 탕약의 맛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방 안에 늘 감돌던 냉기 대신 따뜻한 숭늉 냄새가 배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루는 이원이 밤늦도록 책을 읽다 잠시 밖을 나갔다가 부엌에서 약탕기를 지키다 깜박 잠이 든 연희를 발견했습니다. 등잔 불빛이 연희의 왼쪽 뺨을 고스란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원은 처음으로 그 붉은 반점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불길하다 하였으나 그의 눈에는 그저 고단한 삶의 흔적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잠든 연희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연희 어머니의 부고는 겨울의 마지막 눈발과 함께 당도했습니다. 이원의 늙은 하인이 전해준 소식에 연희는 그 자리에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부짖거나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루 끝에 웅크리고 앉아 텅 빈 눈으로 하얗게 변해가는 마당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려오는 모습은 제 어미를 잃은 어린 짐승의 서러운 몸짓과도 같았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자신의 병과 세상에 대한 원망 속에 갇혀 있던 이화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잊고 타인의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방에서 나와 꽁꽁 얼어붙은 연희의 손을 자신의 마른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무런 위로의 말도 없었지만 그 온기만으로도 연희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연희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혔습니다. 이화는 묵묵히 연희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따뜻한 죽을 끓여 방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방문이 열리고 연희가 걸어 나왔습니다. 슬픔으로 헬쑥해졌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슬픔과 더불어 그것을 이겨내려는 단단한 심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연희는 이원의 병을 본격적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은혜를 갚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처럼 고통받는 또 다른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원 역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낯선 아이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연희의 치료법은 세상의 어떤 의원과도 달랐습니다. 아이는 향을 피워 방 안의 공기를 맑게 한 뒤 이원을 편안히 눕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의 가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연희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의 명치 끝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차갑고 검은 기운의 덩어리가, 그것은 배신당한 자의 울분이었고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긴 자의 한이었습니다.
연희는 품에서 가늘고 긴 은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의 가슴과 등을 흐르는 기운의 길목을 찾아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침이 들어갈 때마다 이원의 몸이 움찔했지만 연희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숨을 깊게 내쉬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뭉친 것을 모두 뱉어내십시오. 처음 며칠간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7번째 날이 되던 밤, 이헌의 몸에서 격렬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거짓말이야. 그의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궁궐의 음모, 자신을 배신했던 아우진태의 비정한 눈빛, 그리고 차가운 유배지의 겨울밤이 주마등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헌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그를 짓누르던 울분의 덩어리가 뜨거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뒤 이헌은 지쳐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몇 년간 그를 괴롭히던 지독한 기침 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간호하다 옆에서 깜박 잠이 든 연희를, 그리고 그 아이의 붉은 반점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연희가 이헌의 별채에 머물며 그를 치료하고 있다는 소문은 녹아내리는 봄눈처럼 스멀스멀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 영감은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자신의 부인이 연희가 알려준 약초를 먹고 병세가 호전되어 체면을 구겼던 터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병약한 이헌이 죽기만을 기다리며 그가 머무는 별채 원래는 나라 소유였으나 그가 관리하던 일 헐값에 차지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웬 요망한 계집이 들어와서 일을 망치는고 박 영감은 유교의 예법을 무기 삼기로 했습니다. 필시 흉측한 계집이 미색으로 대감을 홀려 풍기를 문란케 하고 있을 것이다. 마을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는 자신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마을 장정 몇몇을 선동해 횃불과 몽둥이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을 더럽히는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자고 외치며 이헌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나오시오. 귀양온 대감이라 하여 나라의 법도를 무시하고 음행을 저지를 수는 없는 법이오. 당장 그 요망한 계집을 내놓으시오. 박영감의 고함 소리와 함께 무리들이 대문을 거칠게 두들겼습니다. 안에서 소리를 듣고 겁에 질린 연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헌은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병에 찌든 유배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는 당당한 걸음으로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횃불빛에 드러난 이헌의 모습은 비록 수척했으나 그 눈빛에는 왕손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몽둥이를 든 무리를 차갑게 훑어보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중에 남의 집에 함부로 몰려와 행패를 부리는 것이 그대들이 말하는 마을의 기강인가? 나는 병든 몸을 치료해준 의원에게 잠시 머물 곳을 내어준 것뿐이네. 한운을 행하는 것이 어찌 음행이 될 수 있는가? 박영감은 그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흉측한 반점을 한 계집이 어찌 의원이란 말이오. 저것은 불귀신이 씬.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헌의 등 뒤에 숨어있던 연희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는 언제나 얼굴을 가리던 너울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횃불빛이 그 붉은 반점을 남김없이 비추었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움 없는 맑은 눈으로 박영감과 무리들을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하고 당당한 시선에 미신을 두려워하던 마을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눈을 봐. 그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박영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오히려 연희의 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영감의 횡포에 눌려 살던 가난하고 병든 이들이 해가 진 뒤 몰래 이헌의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님, 제발 제 아이가 열이 끓어 사경을 헤맵니다. 대감마님께 들었습니다. 부디 제 늙은 어미의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연희는 찾아오는 이들을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자의 손을 잡고 그들의 아픈 곳과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이는 낮게 해준 보답으로 갓 캔 감자 몇 알을, 어떤 이는 마른 옥수수 한 줌을 수줍게 내려놓고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영감의 부인이 몰래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의원들이 모두 포기했던 고질병이 다시 도진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을 불귀신이라 모욕했던 그 여인을 아무런 원망의 기색 없이 진맥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의 병은 몸이 아니라 과한 욕심과 근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는 약재와 함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일러주었고 신기하게도 부인의 병은 뿌리가 뽑힌 듯 나았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연희를 불귀신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연희를 화면 의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붉은 반점이 마치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핀 한 송이 붉은 꽃과 같다는 의미였습니다. 연희의 명성이 화면 의녀라는 이름으로 퍼져나갈수록 박영감의 심기는 날이 갈수록 불편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 자신이 데려온 용하다는 의원보다 흉측한 반점을 지닌 계집아이를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헌 대감이 건강을 되찾았다는 소문은 그가 차지하려 했던 별채에 대한 욕심마저 가로막았습니다. 분노와 탐욕의 눈이 먼 박영감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하고 맙니다. 저 불효 같은 계집과 귀양 온 대감놈을 한꺼번에 쓸어버려야겠다. 모든 것을 불태워 재앙을 막았다고 하면 그만이지. 그는 자신의 수하 몇몇을 불러 모아 인적이 드문 한밤중에 이헌의 집에 불을 지르라 명했습니다. 기름통과 횃불을 든 그림자들이 살금살금 별채의 담을 넘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을 찢는 날카로운 말발굽 소리와 함께 횃불의 빛보다 더 서늘한 쇠붙이 소리가 마을 입구에서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한 무리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임금의 명을 받드는 날래고 위험 있는 금이영 군사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떨었지만 군사들은 이원의 집이 아닌 박영감의 저택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어명을 받들라 마을의 곡식을 빼돌리고 백성들의 고혈을 빤 죄를 물어 박아무개를 체포한다. 박영감은 불을 지르려던 그 복장 그대로 군사들 앞에 무릎을 꿇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저지른 악행은 이헌을 돕던 이들의 밀고와 연희에게 치료받은 백성들의 탄원으로 이미 도성에까지 알려졌던 것입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온 장수는 놀랍게도 젊은 대군다준이었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에 깊은 병색이 완연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태. 바로 이헌을 모함하고 유배지로 몰아넣었던 이보가우였습니다. 그는 박영감을 잡으러 온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으로 인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원인 모를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병은 어떠한 명의도 고치지 못했지요. 그러던 중 멀리 유배지의 한 의녀가 죽어가던 사람도 살려냈다는 풍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안고 이곳까지 직접 행차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헌이 이미 죽었으리라 생각했기에 그 의녀가 자신의 형과 관련되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박영감이 끌려나간 뒤
진태의 대군은 하인들에게 수소문하여 화면 의녀가 머문다는 별채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이 열리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의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의녀의 곁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형 이헌이 서 있었습니다. 병색 하나 없는 건강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진태의 대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형을 향한 죄책감, 자신의 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눈앞에 이 기적 같은 상황이 뒤엉켜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헌 역시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두 형제의 눈빛이 허공에서 차갑게 부딪혔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진태가 겨우 입을 열었을 때 그를 짓누르던 병증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격렬한 기침과 함께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연희는 그런 진태 대군을 방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헌을 치료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병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곳에는 이헌의 것보다 더 어둡고 뒤틀린 죄의식의 덩어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정성, 어린 간혹 끝에 진태는 겨우 의식을 차렸습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연희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오. 무엇이든 하겠소. 연희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서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군마마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실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진태는 연희의 말뜻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병은 형을 배신한 그 순간부터 시작된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그는 이헌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음모와 거짓을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형님, 소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다만 형님의 누명을 벗겨드리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 것입니다. 그는 즉시 도성으로 파발을 띄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이헌의 복권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한 진태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를 묶고 있던 저주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뒤 이헌의 모든 벼슬과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임금의 교지가 도착했습니다. 그에게는 당장 도성으로 돌아와 예전의 지위를 누리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잔치를 준비했지만 이헌은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마중 나온 신하들에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겠네. 내가 진정 살아야 할 곳은 저 시끄러운 궁궐이 아니라 나의 목숨과 마음을 구해준 이가 있는 이곳일세. 그는 자신에게 되돌려진 재산을 모두 팔아 마을 어귀 가장 양지 바른 곳에 작은 의원을 지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온 마을을 감싸던 날, 새 의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헌과 연희는 나란히 의원 앞 나무 그늘에 서 있었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너울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봄 햇살 아래 그녀의 붉은 반점은 흉터가 아니라 마치 활짝 피어난 한 송이 붉은 모란꽃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난 겨울 연희를 불귀신이라 놀렸던 한 아이가 달려와 수줍게 캔 작은 들꽃 한 줌을 내밀며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희는 아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헌의 미소와 함께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적에 어느 한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리산 자락 아래 외딴 곳에 자리한 그 마을은 조선 팔도에서도 가장 춥고 외진 곳으로 유난히 겨울이 길고 매서웠지요. 한번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사흘 밤낮으로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웬만해선 문밖 출입을 삼갔지만 연희라는 아이는 예외였습니다. 아이는 이 시린 날씨에도 혹겹의 너울을 깊게 눌러쓰고 산기슭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파고드는 바람 소리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지만 연희는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불어가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돌아온 곳은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늙고 병든 어머니가 찬 기운이 감도는 아랫목에 홀로 누워 계셨지요. 연희는 얼른 아궁이에 마른 솔가지를 밀어넣어 불을 지피고 얼마 남지 않은 곡식으로 멀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부엌에서 피어오른 희미한 연기가 매운 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의 밭은 기침 소리와 함께 연희가 밤늦도록 옷감을 짜는 배틀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찰칵, 찰칵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 모녀의 고단한 삶이 내는 희미한 숨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너울을 벗자 깜빡이는 등잔불빛 아래로 연희의 왼쪽 뺨을 뒤덮은 짙고 붉은 반점이 드러났습니다. 며칠 뒤 연희는 그동안 밤새워 짠 옷감을 이고 닷새마다 열리는 작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모처럼 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뻥튀기 터지는 소리, 다구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장사치들의 걸걸한 외침이 뒤섞여 왁자지껄했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장터 어귀에 들어서자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아이들의 놀림 소리는 유독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불귀신이다. 불귀신이 장터에 왔다. 아이들은 연희의 흉측한 반점을 보며 손가락질하고는 깔깔거리며 도망쳤습니다. 어른들 역시 노골적으로 시선을 피하거나 재수 없다며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연희는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옷감전으로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옷감을 받는 이는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이자 고리대금업을 하는 박영감이었습니다. 그는 기름진 얼굴에 교활한 눈빛을 한 자였지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내민 옷감을 훑어보더니 그는 짐짓 혀를 찼습니다. 이런 날씨에 짠 옷감이라 그런지 영 뻣뻣하고 기운이 없. 게다가 자네처럼 이렇게 얼룩진 물건은 사려는 사람이 없어 값을 제대로 쳐줄 수가 없단 말일세. 그는 평소에 절반도 채 안 되는 값에 쌀 한 줌을 던져주듯 내밀었습니다. 연희의 두 눈에 뜨거운 것이 고였지만 당장 저녁에 끓일 죽과 어머니의 약값을 생각하며 꾹 참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영감의 집 안쪽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부인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마당에 쓰러진 것이지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곧 의원이 달려왔지만 부인의 고통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희는 자신도 모르게 장터 한 구석 약초상의 좌판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흔하지만 급한 복통에 신요한 할미꽃 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은 그 손짓을 보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 요망하고 부정한 것, 내년이 감히 누굴 넘봐. 네, 그 불귀신의 흔적이 내 집에 재앙을 불러온 것이 틀림없다. 썩 꺼지지 못할까. 박영감은 홧김에 옆에 있던 팥 한 줌을 집어 연희에게 세차게 뿌렸습니다. 잡귀를 쫓는다는 의미였지요. 붉은 파탈이 연희의 얼굴과 어깨에 따갑게 부딪혔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군거리며 연희를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쯧쯧. 그러게 저런 흉한 것을 왜 장터에 들여서. 연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쌀자루도 아닌 그저 작은 쌀주머니 하나를 품에 꼭 안고 장터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연희의 붉은 반점 위로 소리 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금세 식혀주고 있었습니다. 날 밤 마을을 덮친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연희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이제 잦아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쇳소리가 섞인 채 힘겹게 이어졌습니다. 연희가 아무리 애를 써서 방을 덮이고 약초를 다려 바쳐도 어머니의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기만 했습니다. 결국 마을의 늙은 의원마저 연희의 집을 찾아왔다가 묵묵히 고개만 가로젓고 돌아갔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네.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수밖에. 만약에라도 저 서쪽 절벽에 자란다는 천년 묵은 산삼을 구한다면 모를까. 의원은 말을 마치지 못하고 무거운 한숨과 함께 떠났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이라니요.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전설 속에나 존재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전설이라 한들 상관없었습니다. 연희는 날이 밝기도 전 남은 옷가지 중 가장 두꺼운 것을 껴입고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아신다면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일이었지요. 서쪽 절벽은 마을 장정들도 오르기를 꺼리는 험준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는 죽으러 가는 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은 앞을 가릴 정도로 쏟아졌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습니다. 연희는 몇 번이고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오직 어머니의 기침 소리만을 떠올리며 위태로운 바위 틈을 기어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거친 숨을 몰아쉬던 연희는 발밑이 꺼지는 아찔한 느낌과 함께 중심을 잃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를 틈도 없이 아이의 연약한 몸은 눈 덮인 벼랑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깊은 눈더미 속으로 곤두박질 친 연희는 다행히 큰 외상은 입지 않았지만 발목을 심하게 다친 듯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일어나려 애를 썼지만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방향 감각마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며 서서히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연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어머니를 불렀지만 그 소리는 거친 바람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희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코끝을 간지럽히는 것은 지독한 한기가 아닌 은은한 약초 향기였습니다. 몸은 따뜻한 소미불에 덮여 있었고 귓가에는 장작이 타들어가는 타닥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자신의 누추한 초가집이 아니었습니다. 정갈하게 정돈된 방 안, 창호지 바른 문틈으로 새어드는 빛깔마저 따스했습니다. 연희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하자 방 한쪽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깨어났는가? 움직이지 말게. 발목을 심하게 다쳤더군. 목소리의 주인은 창가에 앉아 서책을 읽고 있던 한 사내였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그는 용모가 단정하고 기품이 흘렀으나 그늘진 얼굴과 때때로 터져나오는 마른 기침 소리가 그의 깊은 병색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연희는 순간 저도 모르게 너울을 찾으려 했지만 너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연희의 붉은 반점을 분명히 보았을 터였습니다. 그는 연희의 당황한 기색을 알아차렸는지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눈 속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내 사람이 발견했네. 이곳은 내가 잠시 머무는 별채일세. 연희는 그제야 자신이 마을 사람들이 귀양온 대감집이라 부르며 쉬쉬하던 그 외딴 기와집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희의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쉰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자 사내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 이헌이라 불린 그는 자신의 늙은 하인편에 연희의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하고 약재를 보내도록 조치했습니다. 비록 천년 묵은 산삼은 아니었지만 귀양온 왕손인 그가 가진 귀한 약재들이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안도했지만 어머니 곁으로 당장 달려가지 못하는 처지에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이화는 그런 연희를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다리가 나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앓고 난 연희는 곧 그 집의 적막함과 이원의 깊은 병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기침은 폐가 상한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원의 가슴께에 차갑고 검은 기운이 뭉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억울함과 분노가 쌓여 만들어진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연희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 서툰 솜씨로 남아 이혼을 위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잡곡밥 대신 흰쌀로 묽은 죽을 쓰고 그의 창고에 가득 쌓인 약재 중에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치자와 맹문동을 골라 차를 다렸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흉한 얼굴을 보이기 싫어 주로 이혼이 잠들었거나 방에 없을 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림자처럼 피하는 그 아이가 매일 밤 자신의 기침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지독히 쓰기만 하던 탕약의 맛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방 안에 늘 감돌던 냉기 대신 따뜻한 숭늉 냄새가 배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루는 이원이 밤늦도록 책을 읽다 잠시 밖을 나갔다가 부엌에서 약탕기를 지키다 깜박 잠이 든 연희를 발견했습니다. 등잔 불빛이 연희의 왼쪽 뺨을 고스란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원은 처음으로 그 붉은 반점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불길하다 하였으나 그의 눈에는 그저 고단한 삶의 흔적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잠든 연희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연희 어머니의 부고는 겨울의 마지막 눈발과 함께 당도했습니다. 이원의 늙은 하인이 전해준 소식에 연희는 그 자리에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부짖거나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루 끝에 웅크리고 앉아 텅 빈 눈으로 하얗게 변해가는 마당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려오는 모습은 제 어미를 잃은 어린 짐승의 서러운 몸짓과도 같았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자신의 병과 세상에 대한 원망 속에 갇혀 있던 이화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잊고 타인의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방에서 나와 꽁꽁 얼어붙은 연희의 손을 자신의 마른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무런 위로의 말도 없었지만 그 온기만으로도 연희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연희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혔습니다. 이화는 묵묵히 연희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따뜻한 죽을 끓여 방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방문이 열리고 연희가 걸어 나왔습니다. 슬픔으로 헬쑥해졌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슬픔과 더불어 그것을 이겨내려는 단단한 심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연희는 이원의 병을 본격적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은혜를 갚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처럼 고통받는 또 다른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원 역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낯선 아이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연희의 치료법은 세상의 어떤 의원과도 달랐습니다. 아이는 향을 피워 방 안의 공기를 맑게 한 뒤 이원을 편안히 눕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의 가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연희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의 명치 끝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차갑고 검은 기운의 덩어리가, 그것은 배신당한 자의 울분이었고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긴 자의 한이었습니다. 연희는 품에서 가늘고 긴 은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의 가슴과 등을 흐르는 기운의 길목을 찾아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침이 들어갈 때마다
이헌의 몸이 움찔했지만 연희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숨을 깊게 내쉬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뭉친 것을 모두 뱉어내십시오. 처음 며칠간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7번째 날이 되던 밤, 이헌의 몸에서 격렬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거짓말이야. 그의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궁궐의 음모, 자신을 배신했던 아우진태의 비정한 눈빛, 그리고 차가운 유배지의 겨울밤이 주마등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헌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그를 짓누르던 울분의 덩어리가 뜨거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뒤 이헌은 지쳐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몇 년간 그를 괴롭히던 지독한 기침 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간호하다 옆에서 깜박 잠이 든 연희를, 그리고 그 아이의 붉은 반점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연희가 이헌의 별채에 머물며 그를 치료하고 있다는 소문은 녹아내리는 봄눈처럼 스멀스멀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 영감은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자신의 부인이 연희가 알려준 약초를 먹고 병세가 호전되어 체면을 구겼던 터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병약한 이헌이 죽기만을 기다리며 그가 머무는 별채 원래는 나라 소유였으나 그가 관리하던 일 헐값에 차지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웬 요망한 계집이 들어와서 일을 망치는고 박 영감은 유교의 예법을 무기 삼기로 했습니다. 필시 흉측한 계집이 미색으로 대감을 홀려 풍기를 문란케 하고 있을 것이다. 마을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는 자신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마을 장정 몇몇을 선동해 횃불과 몽둥이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을 더럽히는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자고 외치며 이헌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나오시오. 귀양 온 대감이라 하여 나라의 법도를 무시하고 음행을 저지를 수는 없는 법이오. 당장 그 요망한 계집을 내놓으시오. 박영감의 고함 소리와 함께 무리들이 대문을 거칠게 두들겼습니다. 안에서 소리를 듣고 겁에 질린 연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헌은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병에 찌든 유배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는 당당한 걸음으로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횃불빛에 드러난 이헌의 모습은 비록 수척했으나 그 눈빛에는 왕손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몽둥이를 든 무리를 차갑게 훑어보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중에 남의 집에 함부로 몰려와 행패를 부리는 것이 그대들이 말하는 마을의 기강인가? 나는 병든 몸을 치료해준 의원에게 잠시 머물 곳을 내어준 것뿐이네. 한은을 행하는 것이 어찌 음행이 될 수 있는가? 박영감은 그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흉측한 반점을 한 계집이 어찌 의원이란 말이오. 저것은 불귀신이 씬.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헌의 등 뒤에 숨어있던 연희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는 언제나 얼굴을 가리던 너울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횃불빛이 그 붉은 반점을 남김없이 비추었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움 없는 맑은 눈으로 박영감과 무리들을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하고 당당한 시선에 미신을 두려워하던 마을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눈을 봐. 그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박영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오히려 연희의 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영감의 횡포에 눌려 살던 가난하고
병든 이들이 해가 진 뒤 몰래 이헌의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님, 제발 제 아이가 열이 끓어 사경을 헤맵니다. 대감마님께 들었습니다. 부디 제 늙은 어미의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연희는 찾아오는 이들을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자의 손을 잡고 그들의 아픈 곳과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이는 낮게 해준 보답으로 갓 캔 감자 몇 알을, 어떤 이는 마른 옥수수 한 줌을 수줍게 내려놓고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영감의 부인이 몰래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의원들이 모두 포기했던 고질병이 다시 도진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을 불귀신이라 모욕했던 그 여인을 아무런 원망의 기색 없이 진맥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의 병은 몸이 아니라 과한 욕심과 근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는 약재와 함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일러주었고 신기하게도 부인의 병은 뿌리가 뽑힌 듯 나았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연희를 불귀신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연희를 화면 의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붉은 반점이 마치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핀 한 송이 붉은 꽃과 같다는 의미였습니다. 연희의 명성이 화면 의녀라는 이름으로 퍼져나갈수록 박영감의 심기는 날이 갈수록 불편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 자신이 데려온 용하다는 의원보다 흉측한 반점을 지닌 계집아이를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헌 대감이 건강을 되찾았다는 소문은 그가 차지하려 했던 별채에 대한 욕심마저 가로막았습니다. 분노와 탐욕의 눈이 먼 박영감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하고 맙니다. 저 불효 같은 계집과 귀양 온 대감놈을 한꺼번에 쓸어버려야겠다. 모든 것을 불태워 재앙을 막았다고 하면 그만이지. 그는 자신의 수하 몇몇을 불러 모아 인적이 드문 한밤중에 이헌의 집에 불을 지르라 명했습니다. 기름통과 횃불을 든 그림자들이 살금살금 별채의 담을 넘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을 찢는 날카로운 말발굽 소리와 함께 횃불의 빛보다 더 서늘한 쇠붙이 소리가 마을 입구에서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한 무리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임금의 명을 받드는 날래고 위험 있는 금이영 군사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떨었지만 군사들은 이원의 집이 아닌 박영감의 저택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어명을 받들라 마을의 곡식을 빼돌리고 백성들의 고혈을 빤 죄를 물어 박아무개를 체포한다. 박영감은 불을 지르려던 그 복장 그대로 군사들 앞에 무릎을 꿇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저지른 악행은 이원을 돕던 이들의 밀고와 연희에게 치료받은 백성들의 탄원으로 이미 도성에까지 알려졌던 것입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온 장수는 놀랍게도 젊은 대군다준이었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에 깊은 병색이 완연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태. 바로 이헌을 모함하고 유배지로 몰아넣었던 이보가우였습니다. 그는 박영감을 잡으러 온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으로 인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원인 모를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병은 어떠한 명의도 고치지 못했지요. 그러던 중 멀리 유배지의 한 의녀가 죽어가던 사람도 살려냈다는 풍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안고 이곳까지 직접 행차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헌이 이미 죽었으리라 생각했기에 그 의녀가 자신의 형과 관련되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박영감이 끌려나간 뒤 진태의 대군은 하인들에게 수소문하여 화면 의녀가 머문다는 별채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이 열리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의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의녀의 곁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형 이헌이 서 있었습니다. 병색 하나 없는 건강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진태 대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형을 향한 죄책감, 자신의 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눈앞에 이 기적 같은 상황이 뒤엉켜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헌 역시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두 형제의 눈빛이 허공에서 차갑게 부딪혔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진태가 겨우 입을 열었을 때 그를 짓누르던 병증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격렬한 기침과 함께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연희는 그런 진태 대군을 방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헌을 치료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병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곳에는 이헌의 것보다 더 어둡고 뒤틀린 죄의식의 덩어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정성, 어린 간혹 끝에 진태는 겨우 의식을 차렸습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연희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오. 무엇이든 하겠소. 연희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서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군마마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실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진태는 연희의 말뜻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병은 형을 배신한 그 순간부터 시작된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그는 이헌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음모와 거짓을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형님, 소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다만 형님의 누명을 벗겨드리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 것입니다. 그는 즉시 도성으로 파발을 띄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이헌의 복권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한 진태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를 묶고 있던 저주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뒤 이헌의 모든 벼슬과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임금의 교지가 도착했습니다. 그에게는 당장 도성으로 돌아와 예전의 지위를 누리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잔치를 준비했지만 이헌은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마중 나온 신하들에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겠네. 내가 진정 살아야 할 곳은 저 시끄러운 궁궐이 아니라 나의 목숨과 마음을 구해준 이가 있는 이곳일세. 그는 자신에게 되돌려진 재산을 모두 팔아 마을 어귀 가장 양지 바른 곳에 작은 의원을 지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온 마을을 감싸던 날, 새 의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헌과 연희는 나란히 의원 앞 나무 그늘에 서 있었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너울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봄 햇살 아래 그녀의 붉은 반점은 흉터가 아니라 마치 활짝 피어난 한 송이 붉은 모란꽃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난 겨울 연희를 불귀신이라 놀렸던 한 아이가 달려와 수줍게 캔 작은 들꽃 한 줌을 내밀며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희는 아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헌의 미소와 함께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